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재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재판이 끝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마지막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소심인데 이 항소심이 이제 거의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최서원 피고인 사건과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서원 피고인의 항소심 진행 상태를 중심으로 대통령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결심 공판. 그 결심 공판을 끝으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태를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것이 지난 2월 16일입니다. 1심 기록이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심 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된 것이 3월 5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날 항소심 결심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2심 재판에 걸린 시간은 석 달 열흘 정도입니다. 1심은 1년 이상 끌었는데 2심은 딱 석 달 열흘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왜 이처럼 짧게 끝난 이유가 뭘까요? 항소심이란 것은 이 사건 전부를 재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그 두 개의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다툴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소위 무죄 부분은 다시 유죄로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변호인은 유죄 부분을 무죄로 해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다툴 쟁점은 많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뭐냐? 최서원 피고인의 삼성전자의 정유라 승마 지원입니다. 승마 지원이 단순 수뢰죄냐 아니면 제3자 뇌물수수죄냐 이 하는 부분이에요. 단순 수뢰죄라는 것은, 단순 수뢰죄, 단순 뇌물죄라는 것은 대통령과 최서원, 정유라가 공동 정범이다. 그 전제 아래 성립되는 범죄이고, 제3자 뇌물수수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 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정형식 부장판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삼성전자와 용역계약을 맺은 코아스포츠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그러니까 코아스포츠에 간 돈은 코아스포츠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3자한테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단순 뇌물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되자 이제 특검은 소위 기존 공소사실, 즉 단순 수뢰죄, 단순 뇌물죄는 주된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하는 그런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 아니면 제3자 뇌물소수죄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되어라 하는 게 이제 특검의 전략이었던 셈이죠. 김세윤 부장판사 1심에서도 이 승마 지원에 대해서 이게 단순 수뢰죄냐 제3자 뇌물소수죄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된다.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세윤 재판장은 1심 선고에서는 저 승마 지원은 단순 수뢰죄다. 단순 뇌물죄다. 그렇다고 판단하면서 최소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을 선고한 겁니다. 똑같은 삼성전자의 정유라 승마 지원인데도 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다르고 김세윤 판사의 1심 판단이 다르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다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아주 첨예하게 다룬 부분이 단순 수뢰죄냐 제3자 뇌물소수죄냐 이 하는 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특검의 항소심 의견서 9번입니다. 1, 2, 3, 4 9번입니다. 이게. 자, 이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죠. 특검에서 항소심 의견서가 9번째로 내었다 하는 제목이 뭐냐?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최소원입니다. 최소원 피고인과 대통령이 승마 지원 관련 단순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근거 이거예요. 단순 수뢰죄의 공동정범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다. A4 용지로 55쪽입니다. 이게 이런 의견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의견서 9번입니다. 이런 의견서를 지금까지 이게 6월 14일 결심 공판 하루 전에 특검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그 의견서입니다. 그 전에 8번 이 특검 의견서 거의 100페이지입니다. 아주 100페이지 가까운 걸 계속 낸 거예요. 이거 하나 놓고 단순 수뢰죄냐 제3자 뇌물소수죄냐 이거 하나 갖고 말입니다. 자, 이걸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변호인 의견서 이건 최종입니다. 자, 특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제 변호인 주장이에요. 변호인. 이것도 이경재 변호사 등 그 변호사 3명이 3분이 소위 그동안에 계속 의견서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결심 공판 하루 전에 법원에 제출한 소위 종합입니다. 최종 종합본입니다. 모두 몇 페이지냐? 이게 184쪽입니다. 이게 184페이지. 그러니까 특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이 정도 서류들, 이런 서류들이 엄청나게 그동안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기록 자체가 그 10만 내지 20만 쪽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의견서가 계속 제출된 겁니다. 자, 변호인 의견서는 자, 1심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오인했다. 그런 부분들을 쫙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법리 오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망라한 그런 의견서입니다. 대충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은 승마 지원은 박은호, 승마협회 전무 박은호하고 박상진 승마협회장 겸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사장 그 허위 진술에 근거한 거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무죄다 그거는. 그리고 롯데 75억 뇌물, SK 89억 뇌물 이것도 제가 안 되고 미래재단 설립에 직권남용 강요 없었다. 이걸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한 그런 종합 의견서입니다. 6월 15일 날 결심 공판. 그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럼 재판이 시작되면서 맨 먼저 특검에서 1시간 30분 동안 특검의 의견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또 30분간 검찰의 의견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나서가 이제 무죄 취재 의견을 쫙 개진했습니다. 자, 특검, 검찰, 변호인 의견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 의견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특검이 반박을 하고 또 검찰 또 반박을 하고 그 반박에 대해서 또 변호인이 재반박하고 그게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법정에 기자는 한 5명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방청석이 34자리인데 평소에는 한 3분의 1밖에 안 차는데 그날 결심 공판 때는 다 찼습니다. 남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모처럼 이 방청객으로 가득 찬 그런 법정이었는데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아마 밤 8시까지 저도 갈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왜? 특검과 검찰에서 별로 뭐 반박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별 밋밋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검찰은 그냥 평소 하던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경재 변호사, 최광유 변호사, 권영강 변호사 그 PT 자료 들고 가서 설명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말입니다. 참 목이 터지라고 1시간 반씩 2시간씩 막 외치는 거 참 제가 그걸 쭉 지켜봤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께서 변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심은 최소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은 증거재판의 원칙을 위반했다. 재판은 증거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사례들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습니다. 사건별로.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를 언급하신 거예요. 태블릿 PC, 그거 진짜 의혹 제기엔 그 변희재 감옥 보낸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태블릿 PC의 진실을 꼭 판결문에 넣어달라. 아니,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태블릿 PC는 최소한 피고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태블릿 PC 부분을 빼도 그뿐입니다. 김세훈 판사만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판결문 썼을 따름이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쓸지 안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블릿 PC가 최소한 피고인이 쓰지 않았다는 그게 판결문에 한 줄만 기록된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참 놀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경재 변호사께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 판결해달라 그렇게 다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주장들 제가 보면서 저도 좀 기가 안 찼습니다. 특검 주장 그거예요. 뭐 안종범 음부수첩은 주요 증거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맺은 용역 계약서는 가짜 서류다. 아니 삼성의 변호사와 독일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다 만들고 사진의 내용 주고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인까지 한 그 계약서, 용역 계약서 가짜다. 맞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무슨 표현이냐.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영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차은택이 그 박사 논문 지도 교수고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영수와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 씨는 한국체육대 학장 출신이면서 아주 존경받는 원로 체육인입니다. 정동구 이사장 후임이 이제 정동춘, 스포츠센터 짜고 한겨레 신문이 아주 조작 왜곡 보도한 거 그건데, 그러나 김영수 이사장, 정동구 이사장 나름대로 다 사회적으로 평이 괜찮은 분인데 검찰 조항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에 파견한 재산관리 대리인이다. 이런 주장을 결심 공판에서 참 합디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이제 공방이 다 끝나고 나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이제 제후 진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은 동부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자기가 직접 써온 그 진술서를 약 10분 동안
쭉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 끝나고 병원에 긴급 입원한 뒤에 이제 처음 보는 모습인데 얼굴에 붓기는 좀 빠졌고 그래도 아주 눈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을 끝까지 가고 이 재판의 진실을 밝히려면은 최소한 피고인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건강합니다. 최소한 피고인이 진술 취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비선실세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회고록 서문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밝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 대해서 승마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거 사전에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정유라가 승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 시점을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국회에서 소위 공주승마, 정유라 승마에 대해서 공주승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공주승마 문제가 터지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게 언제냐? 안민석 의원이 2014년 4월 대정부 질의에서 공주승마 거론했습니다. 2014년 4월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하고 용역계약서 맺은 게 2015년 8월 26일입니다. 자, 공주승마로 온 국민들이 주시하고 그런 판에,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청탁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하고 최소한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은 이번 사건, 대국민 기반 사건은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최태민을 이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그리고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기획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최후 진술의 참 마지막 멘트가, 저도 법정에 있었는데 참 그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딸과 아버지로서 잘 살고 싶다, 다 그 이야기예요. 자, 최태민, 최소한 피고인 아버지 최태민, 과거에 뭐 이름도 뭐 바꾸고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피고인이 그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그러니까 딸로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6.25 전쟁 이후에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가족을 보살핀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 연민을 최후 진술의 마지막 멘트에서 딸과 아버지로서 다음 생이 있다면 잘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 공판은 오후 5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그 김문석 재판장께서는 선고 날짜는 나중에 잡겠다 하고 고지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선고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1심의 경우 판결문 결심을 하고 판결문 서는데 약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는 아마 7월 말쯤 있을 거로 그렇게 변호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심은 6월 15일로 결심돼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 피고인의 이 항소심이 결심관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6월 말쯤이면 결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 시점입니다.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이 이루어졌고,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곧 결심이 됩니다. 자, 이런 마당에 거짓과 진실을 애청하는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재판 지켜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저항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6월 17일, 6월 18일, 6월 18일이 월요일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중순 전까지 거의 한 달 동안에 7월 중순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판결물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2심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한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사건 검색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8년 4월 27일 날 김땡땡 씨가 탄원서, 가로 열고 진정서 등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김땡땡 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무슨 내용의 탄원서를 썼는지도 제출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땡땡이라는 누군가가 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2018년 4월 27일 날 제출했다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제의하는 것도 여러분,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김땡땡 씨처럼 여러분 각자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재판부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록이 다 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부에다가 수백, 수천, 수만 통의 탄원서를 보내는 그 물량 공세, 그 운동을 제가 시작하자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편지 보낼 곳, 그러니까 받을 사람의 주소, 그걸 어떻게 쓰느냐? 자,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편지지에 앞에 뭐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이게 주소입니다. 그럼 받을 사람 누구냐? 제4형사부 기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는 조금 작은 글씨, 제4형사부 기중은 큰 글씨 조금. 이게 받는 사람 주소입니다. 뭐 김문석 판사니 이런 판사 이름 쓴 거 아닙니다. 제4형사부 기중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내용은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 번호 2018 노, 항소심니까 노, 노래할 때 노,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1087 2018 노 1087 가로 열고 탄원서, 이렇게 제일 위에 그 종이 제일 위에 왼쪽에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큰 글씨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서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부장 판사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편지 봉투는 일반 편지 봉투에 이거 써가지고 접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대봉투에 그대로 A4용 들어갈 수 있는 대봉투에다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 뭐 첨부할 자료 있으면 그 이제 내용을 탄원서 앞에다 쓰고 첨부할 자료 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탄원서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주소 받는 사람 쓰는 요령 제가 말씀드렸고, 뭘 해야 되냐? 절대 탄원서 양을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양을. 자, A4 용지 2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2장. 왜? 탄원서 내용 길면 재판부가 읽질 않습니다. 안 읽습니다, 이거. 그냥 뭐 탄원서 기록해놔. 끝입니다. 아니, 읽어보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판사들이 방대한 이 사건 기록 보기에도 참 시간이 없는데, 이런 탄원서를 뭐, 이만큼 이런 두께나 뭐 의견서처럼 받는 이런 거 설해 보십시오. 판사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절대. 딱 2장을 절대 넘기지 않게끔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 붓글씨 잘 쓰시는 분은 붓글씨로 써도 됩니다. 서예글 써도 됩니다. 자필로 직접 써도 됩니다. 컴퓨터로 쳐도 됩니다. 다만 글씨는 좀 크게
크고 딱 또박또박 잘 보이게 쓰시고 그리고 컴퓨터로 쓸 경우에는 컴퓨터 글자꼴을 그 13폰트, 13폰트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변호인 의견서 글꼴이 13폰트입니다. 그게 이제 재판장들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잘 보입니다. 절대 2장 넘치 말 것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용은 뭘 써야 되느냐? 쓸 내용은 단순합니다. 쓸 내용은 딱 하나예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판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저도 말해드리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판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그 방법은 모릅니다. 대신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제가 드린 힌트를 근거로 해가 여러분들께서 이 판사들을 움직이는 그 묘한, 그 멋진 문장들 그걸 좀 써주십시오. 자, 힌트 1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돈 1원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 또 그런 사실은 이미 재판 과정이 다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 다 그런 내용으로 2페이지.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감동시키는 내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다음 힌트 2번째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에게 미르나 케이스보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거짓과 진실에서 구본무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도 들려드렸고 신동빈 회장의 법정 증언도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거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 총수의 단독 면담에 안종범 석 배석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섰다는 그 업무수첩, 그 증거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판사한테 설득을 하고 감동을 시켜서 판사가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힌트. 자, 대통령 연설문 이 사전 유출 그 부분은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 보도하면서 온 국민을 속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만은 태블릿 PC 개통자 김한수, 요금 납부자 김한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요금 납부한 게 김한수. 그리고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로밍 요금이 부과되었다 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2013년 1월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고인은 2013년 1월에 해외에 나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최소한 피고인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태블릿 PC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 그리고 힌트가 4번째 힌트입니다. 허리와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기간 갱신 제발 판사님 하지 말아 주십시오. 딱 구속기간은 법에 2개월로 한다. 2달 한다고 하니까 2달 때마다 계속 연장하는 거, 그 갱신하는 거 하지 마시고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탄원서입니다. 자, 힌트 5번째.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 좀 들었는데 5번째는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거짓과 진실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그건 참 내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혀 몰랐던 아주 새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참 그 부분은 이 사건이 참 증거도 없이 된 참 결정적인 증거다. 그런 대목들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대목들을 시청자 여러분이 찾아서 판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힌트입니다. 탄원서를 읽을 서울고등법원 제4 형사부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판사가 나이가 몇인지, 고향이 어딘지, 학교가 어디 나온지 이 정도의 기본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탄원서 쓰기도 좋을 거예요. 저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 김문석 부장판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영란법을 만드는데 앞장을 섰던 김영란 대법관의 동생입니다. 김문석 부장판사하고 김영란 대법관 그 사진을 가만 보시면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그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김문석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입니다. 1959년생. 그러니까 올해 59입니다. 59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주심판사를 주로 판결문을 쓰는데 상당히 관여하신 판사입니다. 주심판사가 진광철 판사입니다. 1972년생. 그러니까 올해 46입니다. 그리고 진광철 주심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배석판사가 있습니다. 배용준 배석판사입니다. 배용준. 탤런트 배용준이랑 이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사마 판사입니다. 참 제가 놀린 게 법정에서 가장 눈매가 날카로운 분이 이 배용준 판사입니다. 이것저것 소위 증인들의 진술, 모습, 태도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분이 이 연사마 배용준 이 배석판사입니다. 1974년생 그리고 올해 44살. 그리고 이분은 서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여러분이 진강철 주심판사는 내가 이렇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감동시키겠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렇게. 배용준 배석판사는 내가 이렇게 이런 글로 그분들을 내가 감동시키겠다 하는 걸 한번 써보십시오. 저도 씁니다. 저도 탄원서 씁니다. 저는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가 사용했다는 새로운 증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경재 변호사와 같이 움직였던 그 전문가들이 비록 늦었지만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한수가 사용했다는 그 새로운 증거들 그걸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모을 거예요. 제가 그건 제 의견서로 씁니다. 그러니까 김한수가 이미 고인이 된 이춘상 보좌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거예요. 이춘상 보좌관이 2012년 7월 등에 압구정동 중국집에서 최서원에게 태블릿 PC를 핸드백에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최서원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 이춘상 보좌관 죽고 난 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네가 요금 지급하고 있다며 하는 전화를 했다. 이런 진술로 1심 판결문이 그게 최소한께 맞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걸 김한수의 진술이 잘못되었고 1심 판결문이 이런 점에서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거 그건 제가 씁니다. 써가지고 저도 직접 탄원서 제 이름으로 다 낼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쓰신 탄원서는 가능하면 등기 속달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분실 우려도 없고 그리고 등기 속달로 보내면 요금은 한 2,7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등기 속달로 이제 보내게 되면 우체국 접수하면 이 접수청을 줍니다. 언제 이제 접수를 받았다는 거. 오늘 예를 들어 보내면은 내일 바로 재판부에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께서 대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씨가 냈다면 박땡땡씨가 탄원서 제출. 소위 윤땡땡씨 탄원서 제출. 이게 쫙 기록이 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 접수증도 받고 다 보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니까 왜 내가 제출한 이 탄원서 진정서 이게 안 올라와 있다 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그거를 제가 직접 쓰고 그걸 했지만은 지금 10,000명도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시청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비굴한 모습 보기 싫다. 그래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저한테 직접 전화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소위 그 네이버 메일, 트윗, 이런 거로 접속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메일이 없다. 그래서 우 기자 내가 지금부터 네이버 이메일 하나 만들겠다 하기에 제가 그럼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고 싶지만은 소위 이 IT 기계들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청와대에 청을 해놓으면은 그게 네이버 아이디가 노출이 되면은 개인의 신상을 말이지 뭐 정부나 검찰에 알아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알람은 결국 네이버 쪽에다가 소위 이거 네이버에 등록된 대한민국 한 4천만 이 사람들 압수수색 영장 통해서 봐야 됩니다. 네이버 그 압수수색 영장이 가능하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지 마시고 어쨌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저는 그냥 7월 중순까지 그냥 지켜볼 겁니다. 그 대신 재판부에 보내는 이 탄원서, 이 진정서, 이 호소문,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탄원서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백 통이 되고 수천 통이 되고 아니 수만 통이 된다면은 나의 사건 검색 기록에 이게 한두 장이 엄청나게 갈 겁니다. 이게 쫙 타놓아서 다 기록을 해놓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사건에 이렇게 타놓아서 많은 사건. 자, 판사들 안 놀라겠습니까? 그것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들 이거 기사 안 쓰겠습니까? 기사 쓸 겁니다. 그래도 전 국민이 깜짝 놀랍니다. 제 주장이 제가 오늘 제의한 이 내용이 허황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보여준 그 행동 못지않게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탄원서 보내는 이 운동 대통령께 하루에 한 번씩 편지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한 번 쓰면 됩니다. 그 대신 내용 감동적이어야 됩니다. 판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 절대 A4 용지 2장 넘기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저와 같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이 이벤트 한번 펼쳐보입시다. 감사합니다.